이제 성장의 한계를 네. 이제 사실 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고령화와 네.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몇몇 나라는 되게 주목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앞으로 네. 정말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인구. 이제 뭐 저 여권 만든 거는 1억밖에 안 된다. 아직 네. 10배 이상이 더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는 뭐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지만 차세대 어떤 그 미국과 패권을 노릴 만큼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나요? 역으로 질문을 하자면요. 이렇게 네. 됩니다. 2015년인가요? 10년에 후강통이라고 이제 네. 중국의 이제 상해를 통해 홍콩과 상해를 통해서 교차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때에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이 서로 가서 깃발 꽂고 뭐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 심했죠. 자, 왜 그렇게 막 서로 중국에 가서 그거 빨리 하려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때 서베이를 해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야, 중국이 10년, 20년 뒤에 넘버원인데 이대로 가면 기업도 지금 계속 뭐 엄청난 시장 마켓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가니까 커질 건데 빨리 가서 해야지. 좀 깨지더라도. 요즘에 서베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중국이 넘버원 된다라는 서베이 하면은 막 엄청나게 높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중국 투자하는 10만 명 양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지금 서베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될까? 이렇게 됩니다. 왜? 미국이 그 가만 놔둘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실은 미중 무역 전쟁, 분쟁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엄청난 커다란 시장과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냐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와 지정학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중국을 보는 미국의 입장들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대로 가면은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한 시장이다. 네. WTO 체제도 실은 중국이 다 그 치팅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니까 개혁을 하고 요청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간에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상은 뭐냐? 미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누르는 거. 그러니까 전 4차 산업이나 중요한 기술 혁명에서 이제 드론이든 뭐든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하청기지로 있거나, 그죠? 알맹이를 미국에 다 빼가거나 아니면 체제를 미국과 비슷한 이 자유민주 체제로 바꾸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막 난리, 어떤 거 보면은 막 중국이 정말 망할 것처럼 나오고 어떤 투자 보면 정말 중국 되게 좋다고 나오고요. 네, 이게 너무 극단이죠. 네. 근데 그 극단을 이분들은 거의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이분들은 그냥 이걸 배제한 채 그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판단 중지를 딱 한 상태에서 경제만 보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 경제로 항상 봐야 되는데 왜 중국은 부채가 문제가 터져도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중앙 정부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스와 그 필적할 만한 지금 우한 바이러스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중국 정부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면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렵더라도 꾸역꾸역 갈 수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도 정치 경제로 같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 시장을 만들 수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찢어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 영역에서 그냥 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은 중요한 밸류 체인에서 중국 자꾸 빼려고 할 겁니다. 빠져. 그다음에 애플 그 공장을 그 선전해서 대만으로 옮기든가 베트남 가든가 돌아오든가 해. 이렇게 압박을 가할 거고요. 그 중국은 미국 빼고 나머지랑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 성장을 도모할 것 같은데 이 제일 중요한 게 RCEP 같은 겁니다. 미국 뺀 이 아시아에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공동체에서 경제 체제에서
성장이 제일 높기 때문에 미국 없어도 우리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찢어지려고 할 것 같은데, 스티븐 로치라고 하는 저기 모건 스탠리 유명한 그분하고, 그다음에 팀 쿡 같은 애플 그 CEO는 디커플링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왜 선전에 애플 공장이 그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딴 데 어딜 봐도 이 정도 최적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지역이. 그래서 그거는 저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얘기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이렇게 옮기고 찢어지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는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리는 최적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이후에 이 한 3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논리를 가장 첫 번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 상황이 상당히 해피했고, 아까 세계화로 인한 자유무역주의로 인한, 그다음에 전쟁도 없었고 커다란 역병도 별로 없었던 이 해피한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관성적으로 왔던 것들인데요. 일종의 패러다임 안에 그냥 갇혀 있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역사를 좀 길게 보면요, 자유무역주의가 기본이고 가끔씩 보호무역주의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보호무역주의가 기본인데 가끔씩 자유무역주의가 나왔을까요? 역사를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주 해피했던 상황이 지난 30년이 역사상 가장 해피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90년 소비에트가 붕괴한 이후로 아까 말한 역사의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경쟁은 끝났고 이데올로기 싸움은 끝났고 이제 자 이렇게 나갔는데요. 거기서 5년만 더 앞으로 가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하고 독일은 왜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평가절상 요구를 오케이 했을까요? 이거는 최적화라든가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소 냉전 시기에 있었고요. 미일 안보 조약과 독일도 그렇고, 자, 그 구도 하에서, 지정학적인 논리 하에서 실은 힘이 약했던 독일하고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경제 논리나 최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정학적인 논리와 정치 경제 논리가 실은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그 최적화된 공간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미국과 실은 그동안 막 경쟁하고 사라졌고 했던 나라도 있습니다만 지난 30년 동안은 없어. 지금은 다시 미중의 이런 싸움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옛날과 같은 일종의 어떤 신냉전 비슷한 것들이죠. 둘이 막 터지게 진짜 전쟁을 산다기보다는 찢어지면서 신냉전처럼 직접 붙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약간의 블록식으로 밸류체인, 새로 다른 밸류체인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중국이 정말 괜찮은 그런 시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경쟁력이. 자, 지금부터 이제 자꾸 미국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드론과 반도체와 여러 시장 마지막 수요처는 있는데 중국이 10억 넘게 있으니까, 하지만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데 이게 미국의 이런 압박을 잘 피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만 된다는 블록을 만들 수 있을까가 실은 답인데요. 아마 그래서 둘이 이제 부단한 경쟁과 싸움을 할 건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장기화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은 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990년대 혹시 94년쯤이었나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 16살 청년이 길에서 침 뱉다가 걸려가지고 태형을 엉덩이에 피나도록 기억나시죠? 그 인권 문제로 막 되게 해외 특집 나왔던 게 그래서 기억나네요. 미국에서 저 싱가포르 제재해야 된다. 저런 야만인 같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때 싱가포르의 리강요 총리가 Foreign Affairs라는 미국의 국제적 유명한 거 있죠. 거기다 기고했습니다. 미국 까불지 마라. 민주주의도 아시아적인 민주주의가 있는 거다. 약간 권위적이고 좀 엄격한 이런 거. 자, 이게 나오니까요. 몇 년 뒤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시아적 가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다.
민주주의에서 무슨 아시아식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게 90년도에 가장 핫했던 논쟁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다 정부 주도로 성장을 했어요. 네, 특히 일본이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랬죠. 사실 아시아는 다 그랬죠. 맞습니다. 국가주도형이죠. 맞습니다. 중국, 우리도 지금 그건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도 일본이나 한국도 정부 주도로 국가 경제 계획을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보조해주면서 키워놓고 자기네들이 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냐 보조금 문제 걸면서 맞습니다. 같은 논리죠. 이게. 맞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제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논리가 실은 그동안은 힘이 약해가지고 실은 그랬는데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층에서 중첩적으로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논쟁들이. 자, 그리고 자, 아시아 쪽에 지금 중국이 홍콩에 지금 인권과 뭐 막 얘기하죠. 틱으로. 야, 그 중국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지금 데모 홍콩만 하냐? 너네는 미국은 왜 이렇게 그 진위계수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조커라고 하죠. 영화 조커에 네. 나오는 지금 불황자와 저 뭐 이상 그다음에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칠레는 지금 왜 저렇게 데모를 하는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남녀 간의 그 불평등 문제 오히려 중국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미국 너네 더 심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편을 든다는 게 아니고요. 다차원적인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되게 심해질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이서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난처한 입장이죠. 네. 진짜 낭차한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또 사상적으로는 실은 미국에 어느 정도 상당히 종속돼 있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실은 중국에 종속돼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힘든 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그래서 헤매고 있고 힘든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는 진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기업들의 고민들이에요. 왜냐하면 1990년대 그 우리 기업들이 막 진출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 때문에 여러 기업들하고 그 대기업들하고 중국을 많이 다녔어요. STX로 다니고 뭐 금호 뭐 롯데 그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아, 이거 처음에 중국이 등장할 때 우리가 가서 그 네트워크에 그 관시에 그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해서 돈 번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990년대 중국이 세계시장에 등장할 때요. 미국 자본과 미국 기업은 실은 두려웠어요. 먹힐까봐. 일본 자본과 일본 기업은 싫었어요. 이게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한국 자본과 한국 기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자본들이 초기에 들어가서 한 20년 동안은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5년 전 사드 이후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그 얘기하죠. 뭐 화장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드로 인한 이슈는 이제 사라졌고 뭐 사라지긴 뭘 사라져. 그때부터 저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90년대 도강량해하고 은밀하게 힘을 키우던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을 나눠 가질 정도로 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절대 양보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바뀌었고 그래서 미국이 바뀌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무지하게 나빠졌는데 이게 우리 기업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조가 바뀌어버렸는데 이 문제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풀어요? 우리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처럼 둘 다 써야 되는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많이 오르고 또 그렇죠. 올해 성장을 작년보다 좀 높게 보고 있는 이유들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이건데요. 반드시 써야 되는 반도체 아주 경쟁력이 높은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롯데는 나와버렸고요. 중국에서. 현대차는 이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 LG는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폭격적으로 당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찢어져 가는 밸류 체인 안에서 어떤
그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지를 자 이런 것들을 그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서 일단 향후의 상황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중국의 그 경제 전망. 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향후를 쭉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황으로 하나로 뭉친 세계에서 쭉 성장을 했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요. 이 성장의 궤도가 이탈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높은 성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그 각 나라들의 어떤 그 경제 분업화가 되면서 사실 파이가 그렇죠. 키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단절이 돼 버리면 그렇죠. 역시 모든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던 궤도가 깨져서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깨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때만큼 그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성장이 나눠지게 되면서 그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그보다 둔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이 혼자서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과연 잘할지 퀘스천이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문제는 또 이거는 지정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중국이 이대로 만약에 위기를 잘 극복해서 10년, 20년 뒤에 잘 키워가지고 정말 넘버원이 됐다. 이러면 세계 넘버원의 경제 국가가 사회주의의 권위주의 국가가 세계 넘버원이 되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그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가 요즘에 없어진 줄 알았던 스트롱맨들이 각국이 다시 막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트럼프도 정말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나왔다. 몇 년, 요즘 나와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되면 경제로는 뭐 우리가 윤택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왜 로마가 옛날에 왕정에서 공화정을 갔다가 다시 제정으로 갑니다. 제국으로 가죠. 왜? 로마가 싸워야 되는 적들, 페르시아도 그렇고 등등이 다 제국이기 때문에 말 많은 공화정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뭐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가 쫙 펼쳐 있는 이유는 실은 미국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비슷하고 우리보다 센 나라들이 다 이거기 때문에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 이쪽이 권위주의 국가나 이런 게 넘버원이 돼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실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실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중간에 체제가 중국이 바뀌어버린다면요. 심각한 테일 리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테일 리스크는 우리가 정말 설마 하는 가능성이 적은 문제가 터지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뭐냐면 아까 실은 중국 모든 문제를 다 중앙정부 그래서 우인지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 데이비드 저희가 이제 이 책에다가 각국의 뒤편에 좋은 책들을 소개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떤 책을 봐라. 그러니까 경제하고 투자하시는 우리 매니저나 뭐 이런 PB분들이 경제 쪽은 많이 보시지만 정치와 외교와 철학 이쪽을 잘 모르시는, 제가 전공이 그쪽이어서 그쪽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은요, 경제 이론이 아니면 다 나머지 정치 외교는 다 음모로 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실은 정치도 얼마나 중요한 이론들이 오랫동안 펼쳐온 게 있고요. 외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 중간에 체제가 바뀌어버리면요, 중국은 힘이 강할 때는 중앙 집권일 때는 한 나라, 이게 힘이 약할 때는 5호 16국. 그죠. 다민족 국가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길게 보면은 특히 민주화가 됐을 때, 이게 데이비드 삼보라고 하는 중국의 미래라는 그런 책이, 그분이 중국의 정치 구조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국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의 정치를 설명합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그 다음에 약간 강성 권위주의, 약한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그리고 준민주주의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강성 권위주의로 가는 지금 시진핑 체제가 후퇴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체제가 민주주의로 바뀌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분산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특히 지역 자치, 지역 분산입니다. 이랬을 때
소비에트의 분할처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국가 분할 리스크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그 분할됐을 때, 이 힘들이 분할됐을 때, 홍콩은, 대만은, 위구르는, 티벳은, 중국의 남북부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소비에트처럼 또는 유고슬라비아처럼 분할될 것이냐. 시장이 분할되기 때문에 실은 충격이 큰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동티모르, 자, 뭐, 이런 게 있어도, 왜, 98년 때 소르토 정권이 붕괴하면서 30-40년 동안 꼼짝도 못 하다가 다민족 국가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게 붕괴하면서 독립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를 나름 잘 정리한 게 실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분할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그 주식은 뭐 오늘 내가 투자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난 내일 나올 거야. 돈 벌기 이런 생각하지만요. 채권은 거의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 그 리스크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갚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잘 못 들어가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거에 대한 리턴이 적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 대비 3%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중국은 제 생각에는 그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천천히 일단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특히 주식은요. 저는 상하이 종합지수 저기 2,500에서 3,500 박스로 봅니다. 3,000 밑에서는요. 2,500쯤 되면은 부양을 하고요. 3,500 밑에서는 너무 높다. 올라갔다는 항상 내려와요. 중국 정부가 원하는 정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천천히 하는 건데 이게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보시되 중국은 장기 투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 왜 투자가 잘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로 하는 그런 투자들이 지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